그날 내 집은 무너졌다. 67세. 나는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한 번쯤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67년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람은 정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뼈가 부서지듯이, 심장이 찢어지듯이,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무너짐이 있다는 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실까 봐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분이요. 그런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살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아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평범한 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42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고요.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봤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 생기겠거니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만했고요. 남편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남편 이름은 정우성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젊었을 때는 꽤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겉으로는 점잖고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허영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42년을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요. 버티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참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폭탄이 되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들 민호는 45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요. 며느리 소혜는 48살이에요. 아들보다 3살 어립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예쁘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얼굴이 갸름하고 피부가 하얘서 청초한 인상이었거든요. 말투도 조곤조곤했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원래는 따로 살았어요. 아파트 전세로요. 그런데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전세집에 있기 불안하다고, 차라리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아들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요. 시어머니지만 말동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셋이 같이 밥 먹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얘기하고, 가끔 같이 장 보러 나가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하기 불편할 수 있는데, 소혜는 그런 내색을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밥도 같이 차려주고, 제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좋은 며느리라고 또 한 번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들이 해외로 간 지 7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 괜히 의심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니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며느리가 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걸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다른 데를 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이상해졌어요.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TV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만난다. 동창회 간다. 산책 다녀온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나가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나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향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바디워시 바꿨나 했어요. 아니면 친구가 향수 뿌리는 사람이어서 옮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며느리한테서도 났어요. 같은 향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향.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이상하다. 왜 두 사람한테서 같은 향이 나지?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같은 집에 사니까 세제 냄새가 비슷하게 배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이상하다 싶을 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가족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든요.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현관으로 가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같은 거였어요. 접혀 있어서 뭔지 잘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못 챘는지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남편한테 갖다 줘야지.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종이를 폈어요. 그리고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검사 안내서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산부인과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9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임신? 누가? 왜 남편 주머니에 이게 있지? 아들이 보낸 건가? 며느리가 임신한 건가? 그렇다면 아들의 아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는 건가? 기쁜 마음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내서 밑에 적힌 글자를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라고 적힌 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성.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왜 남편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보호자가 남편이면 그럼 이 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지?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임신 9주. 보호자 정우성. 그리고 맨 위에 적힌 환자 이름. 박소혜.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가 식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러다가 천천히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보호자가 남편이다. 그 말은 아이 아버지가 남편이라는 뜻이잖아. 내 남편이 내 며느리와 아이를.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계속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제발 꿈이라고 해줘. 눈 감았다 뜨면 아무 일도 없던 아침이라고 해줘. 하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그 종이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어요.
그게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마셨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를 켜놨는데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는 그 종이의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임신 구주, 보호자 정우성, 박소혜.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마치 저주처럼요. 며느리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요.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 배를 봤어요. 아직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약간 볼록한 것 같았습니다. 구주면 그 정도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아들 임신했을 때가 40년도 더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고. 구역질이 또 올라왔습니다.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 종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야 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했어요. 저는 남편 방을 뒤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짓 안 해요. 남편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그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고요. 책상 위도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역시 제가 잘못 본 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종이 같은 거였습니다. 작게 접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흐릿한 모양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한 사람 형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생명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사진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소혜.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본 게 맞았구나.
남편이 며느리와 아이를 만들었구나. 폭발적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치욕,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숨만 헐떡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며느리, 그리고 저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고 평소와 똑같이 대화를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 위에 얼마나 큰 거짓이 있는지, 이 집이 이미 무너졌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떠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에 힘을 주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습니다. 이불이 눈물로 젖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선택지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에게 따지는 것, 아들에게 말하는 것, 아무것도 모른 척 사는 것, 아니면 집을 떠나는 것.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따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발뺌을 할까? 아니면 사실을 인정할까? 인정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바로 돌아올까? 아버지랑 아내가 그런 사이라는 걸 알면 아들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답이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남편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밥 먹고, 웃고, TV 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만 고통받아야 하지?
왜 저만 숨죽여 울어야 하지?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터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싸울 힘도, 따질 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집을 떠나자. 여기 있으면 숨도 못 쉬겠다. 나 자신이 사라져 버릴 것 같다. 그 전에 떠나야 한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옷장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20년 된 캐리어였어요. 아들 수학여행 갈 때 샀던 건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지갑, 신분증. 그게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전도, 가구도, 사진도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니까요. 그 추억이 이제는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공간, 아들이 자랐던 공간,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웃던 공간,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덜컥. 그 소리가 마치 제 지난 40년이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 말이었거든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말했어요. 시내 외곽에 있는 빌라촌으로 가달라고요. 전에 친구가 거기 살았거든요. 조용하고 사람 없는 동네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이사가서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택시가 달렸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남편과, 가족과, 내 삶과 다 두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집에 있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빌라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이 적은 걸로요.
저한테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서 살았으니까. 따로 모아둔 돈이라고는 비상금 조금뿐이었어요. 방을 구했습니다. 5층짜리 빌라 4층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작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떴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40년 만에 처음 갖는 저만의 공간. 저는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고 그리고 방 가운데 서서 둘러봤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조용했거든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고 누구의 거짓을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좀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훌훌 털어내는 느낌. 오래 참았던 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 저는 실컷 울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으니까.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밤에 잠들어도 혼자.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이 힘들었어요. 어둠이 내리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남편 생각, 며느리 생각, 아들 생각.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어요. 그러다가 겨우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꿈. 둘이 웃으면서 저를 비웃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에 젖어서 깼어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 버텼냐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혼자 밥 먹는 것에, 혼자 잠드는 것에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밤에는 눈물이 나요.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빌라에서 산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민호.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과 얘기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서너 번. 결국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엄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을까? 아버지와 아내의 일을. 아마 모르겠지. 남편이 말할 리 없으니까. 며느리도 말할 리 없고. 아들은 아직 모르는 거야.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내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내 아내가 내 아버지 아이를 임신했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문자로, 전화로,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된다고. 걱정이요? 저는 비웃음이 났어요. 걱정은 무슨,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걱정이래요. 역겨웠습니다. 저는 남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지.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걸 알면 찔리겠지. 자기가 왜 나갔는지 알 테니까. 며느리는 연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남편과 며느리 둘이 남았겠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시어머니가 왜 나갔는지 눈치챘을까? 아니면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삶, 새로 시작하는 삶, 그게 중요했어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했어요. 라면, 계란 후라이, 밥에 김치, 거창한 건 못 만들어도 끼니는 때웠습니다. 빨래도 혼자 했어요. 작은 빨래통에 손빨래로요.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방이 작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씩 혼자 하다 보니 어느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누구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했어요. 평생 누군가한테 기대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편한 점도 있었어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밤 늦게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늦게 자도 괜찮고, TV 안 봐도 괜찮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쓸쓸하지만, 그래도 자유였어요. 빌라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공원에 갔어요.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공원에는 저 같은 노인들이 많았어요. 아침 운동하는 분들, 벤치에 앉아서 신문 보는 분들, 비둘기한테 먹이 주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인사는 안 했어요. 아직 사람 만날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아, 오늘 날씨 좋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렇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 동네 새로 오신 거예요? 전에는 못 봤는데.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 왔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는 여기 10년 넘게 살았어요. 조용하고 좋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직 세상에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 편의점 점원, 부동산 아저씨, 짧은 인사, 짧은 대화. 그게 쌓이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집을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안 받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거였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편.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뭘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혹시 진실을 알게 된 걸까? 저는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알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알았구나. 아버지와 아내의 일을. 그 끔찍한 배신을. 저는 물었어요. 언제 알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시고 일주일 후에요. 아버지한테 따졌더니 결국 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너 괜찮아? 아들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더 걱정돼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 제가 있는 곳을. 하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을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혼자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은 말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볼 수 없어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아들이 있구나. 아들은 제 편이구나. 그 생각에 조금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어디 사는지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돌아가려고요. 회사에 얘기했어요. 저는 말렸어요. 그러지 마. 내 일 중요해. 엄마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치지 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커리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와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내 일에 집중해. 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리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겠다고. 뭐 필요하면 바로 말하라고. 돈 필요하면 보내주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마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빌라 방이 추웠습니다.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오래된 보일러라 효율이 떨어졌어요. 저는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그거 깔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뭘 시킨 적이 없는데 택배가 온 거예요. 보낸 사람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민호. 뜯어보니 전기난로였어요. 메모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추울까봐 보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요즘 눈물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나오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전기난로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났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집을 나온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좀 무덤덤해졌어요. 남편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심장이 찢어지지 않아요. 며느리 생각을 해도 구역질이 나지 않고요. 그냥 담담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공원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얘기를 나눠요.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편 먼저 떠나보낸 분,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 병으로 고생하는 분, 다들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아픔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한국 가요. 다음 주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말했어요. 소혜랑 이혼 절차 밟으려고요. 제가 직접 가야 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아들이 이혼을 하는구나.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아들 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안 만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만나자. 아들이 어디서 만날지 물었어요. 저는 제가 사는 빌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들이 고마워요. 엄마하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반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아들이 서 있었어요. 반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구나. 당연하지. 아버지와 아내가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45살 먹은 아들이지만 제 품에 안기니까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요. 울먹이면서 엄마 엄마 하던 그때랑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현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제가 집 나간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처음에는 저를 찾으러 다녔대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고
하지만 못 찾았대요. 제가 연락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을 추궁했대요. 엄마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따지니까 결국 실토했다고요. 며느리와의 일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미칠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혜한테 따졌어요. 사실이냐고. 소혜가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외로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외로웠다고. 그게 이유가 되냐? 외로우면 시아버지하고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냐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이는요? 소의 뱃속에 있는 아이. 저는 멈칫했어요. 아이. 그 아이. 남편의 아이. 어떻게 됐을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혜가 지웠대요. 엄마 집 나가시고 얼마 안 돼서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의 아이이자 며느리의 아이. 아들한테는 이복 동생이자 자기 아내의 아이. 너무 복잡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남편. 7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42년의 결혼 생활.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 거짓은 아니었겠지.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2년 만에 끝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남편과는 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하얘졌고 등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을 피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으니까요. 이혼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햇빛이 밝았어요. 봄이었거든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42년의 결혼 생활이, 그 긴 세월이 오늘로 끝났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 우는 건지, 후련해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해요. 참으면 병이 되거든요. 저는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갔습니다. 여기가 좋아서요. 제 첫 번째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여기서 울기도 했고, 여기서 힘든 시간을 버텼고, 여기서 다시 일어섰으니까 애착이 생겼어요. 방은 여전히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꾸며놨어요. 작은 식탁 하나, 의자 2개, 화분 몇 개, 창가에 커튼도 달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아들이 가끔 한국에 와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일 때문에요. 1년에 2~3번 정도 와요. 올 때마다 저를 만나러 와요.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효자예요. 제가 키운 보람이 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 위에서 사세요. 평생 남 위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가족 위해. 그러느라 저 자신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가요. 산책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도 보고요. 공원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요.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가끔 등산도 가고, 외롭지 않아요. 예전처럼요. 물론 밤에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외로움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외로움도 제 삶의 일부니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만 해요. 오늘 아침에도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는 무너졌었지.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다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어. 하늘을 보고 있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은, 며느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 거예요. 저는 제 인생만 신경 쓸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늙고 찢겨진 꽃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피어날 거예요. 다시, 또다시,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배신당한 분이 계실까 봐요.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분이요. 그런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천천히, 조금씩, 한 발자국씩. 저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상처는 아직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다시 피어나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찢겨도 괜찮아요. 그래도 꽃은 핍니다. 반드시요.